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때로는 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죠. 특히나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머리로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일을 저지르게 될 수도 있어요. 저 역시 지금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랬을까 후회가 많이 돼요. 하지만 아마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또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요. 어릴 때 우리 집은 정말 많이 가난했어요. 가난이라는 게 참 우스운 게 더 이상 바닥이 없을 것 같은 순간에도 더 아래가 남아있더라고요. 지금도 먹고 살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보다 돈이 더 없어질 수도 있구나를 느끼면서 가난에는 밑바닥이 없는 느낌이었어요.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고 끝도 없이 떨어져 내려가는 것 같았죠. 더 가난해지면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생활비가 줄어들 때마다 두려웠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일을 갔다가 퇴근하던 중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는데 문제는 그 당시 어머니께서 쌍둥이를 임신 중이었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것은 둘째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마음껏 슬퍼하기도 전에 당장 먹고 살 걱정이 우선이었어요. 아직 초등학생인 저 역시 너무나 어렸고 이제 막 출산을 앞둔 아이까지 벌써 먹여 살려야 할 식구가 세 사람이나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집이 원래부터 돈이 많거나 먹고 살 걱정이 없던 것도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형편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생이 되자마자 동네에서 일거리를 구해서 돈을 벌러 다녔어요. 집에 오면 엄마를 도와 어린 동생들을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씻기고 공부는커녕 숙제조차 제대로 할 시간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밤새 아기들 우는 소리에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면 금세 아침 신문을 배달할 시간이 오고는 했어요. 그리고 동네 집마다 신문을 배달하고 나면 학교 갈 시간이 되었죠. 학교에서는 피곤하다 보니 하루 종일 잠을 잤어요. 처음에는 몇 번 깨우던 선생님들과 친구들도 어느새인가 포기해버렸죠. 학교에 오자마자 선생님이랑 친구들 얼굴 볼 틈도 없이 하루 종일 자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해요. 그러다 보니 제 생활 같은 것도 없었어요. 사실 학교를 왜 다녀야 하는지 의미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공부 같은 거 열심히 한다고 당장 먹고 살 수 있게 밥이 나오거나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당장 내 몸이 피곤하고 한숨이라도 더 자고 싶은데 그걸 참아가면서 공부할 정도로 보람이 있는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해버렸어요. 내일 혹은 오늘 당장 집에 쌀이 떨어져서 밥을 굶어야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공부는 해서 뭐하나 싶더라고요. 사실 공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의미를 찾지 못했어요. 그냥 눈 뜨면 할 일이 쌓여 있고 매일 그 일들을 처리하면서 하루 또 하루를 아무런 꿈도 목적도 없이 보냈죠. 그때는 그냥 숨을 쉬니까 사라지니까 살아갔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참 어린 나이였는데 일찍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버렸던 거죠. 그래도 동생들은 정말 잘 챙겼어요. 막 태어났을 때의 동생들은 피로함도 잊을 정도로 정말 귀여웠거든요. 유일하게 제가 살면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움직이게 해주는 것은 동생들 뿐이었어요. 애들이 오니까 일어나야겠다, 밥을 줘야겠다, 놀아줘야겠다 등등. 평소에는 아무런 의지도 생기도 없이 지내다가도 동생들이 저를 필요로 하는 순간엔 눈에 빛이 났다고 해야 할까요?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동생들을 위해서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제 몸을 움직이고는 했죠. 엄마가 있는데 어린 나이에 왜 그렇게 네가 고생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어머니는 쌍둥이를 낳으면서 몸이 급격하게 나빠졌어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충격도 연세도 있으신 편인데 쌍둥이 출산까지 겹치면서 심하게 무리가 왔던 것 같아요.
출산 이후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갈수록 건강이 나빠지면서 제대로 거동도 힘들어하는 정도가 되었어요. 몸이 조금이라도 괜찮아질 때마다 일을 하시려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우리 집의 모든 것은 다 제가 아니면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엄마도 어린 동생들도 우리 집안의 생계도 모든 게 다 저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듯 했죠. 고등학생에 진학한 이후로 상황은 더 심하게 나빠졌어요. 쌍둥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학용품이니 준비물이니 돈 들 일이 더 많이 늘었거든요. 게다가 어머니는 어느 날 일을 나갔다가 돌아오던 중 쓰러지신 후 병원에 입원했어요. 생각보다 상태가 아주 나빠 몇 주간 병원에 입원을 하며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어머니는 어떻게든 제가 고등학교까지는 마치기를 바랬어요. 그래야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중졸보다는 고졸이 먹고 살 거리가 많다면서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어요. 지금 상황에서 학교를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고 이 시간에 차라리 다른 일을 구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시고 난 후 학교를 무단으로 결석했어요. 그냥 수업을 나가지 않았죠.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돌아다녔어요. 웬만한 일자리는 거의 다 부모님 서명을 받아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당장 일을 할 수 있다는 음식점이 있어서 시작하게 됐어요. 안 되면 부모님 서명을 거짓으로라도 적으려고 했는데 너무 다행이었죠. 그래서 학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쌍둥이들이 수업을 듣는 사이 저는 일을 했어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쌍둥이들이 집에 돌아올 시간이 되면 데리러 가고는 했죠. 애들 저녁을 차려주고 병원에 가서 엄마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학교는 잘 다니고 있냐고 엄마가 아파서 너도 아직 어린아이인데 이렇게 큰 짐을 지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저는 다 괜찮다고 거짓말을 하고 동생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고는 했어요. 그렇게 식당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좀 넘었을 때였어요. 슬슬 월급이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왜 이야기가 없으시지 싶어서 기다렸는데 한 달 반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했는데 계속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더는 못 참겠다 싶어서 결국 2달이 다 되어갈 때쯤 사장님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제 월급은 언제 나오나요? 저 오늘 쌀 사야 하는데. 뭐? 월급? 네가 받을 월급이 어디 있어? 네? 오늘까지 거의 2달 가까이 일했잖아요. 그래. 그 2달 중에서 네가 제대로 일한 건 며칠이냐? 허구한 날 실수하고 뭐 떨어뜨리고 깨뜨리고. 너 때문에 내가 곤란했던 적이 더 많아. 네가 그동안 우리 가게에 손해보게 한 것만 따져도 오히려 돈을 받아야 할 판인데. 뭐? 월급? 아이고 나 원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네가 일 똑바로 할 때까지 받을 월급 같은 거 없으니까 돈 받고 싶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해. 너무 분해서 따지고 싶었지만 그때는 어떻게 따져야 할지를 몰랐어요. 분명 굉장히 억울하고 불합리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이도 어리고 아는 것도 별로 없다 보니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장님 말처럼 혹시 여기서 잘못했다가 오히려 제가 그동안 실수한 걸 돈으로 물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겁이 덜컥 나기도 했어요. 뭔가 억울한데 제대로 말은 못하겠고 결국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못한 채 주먹을 꼭 쥐고 부들부들 떨면서 눈물을 글썽이다가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그대로 나왔어요. 급하게 눈물을 닦고 동생들을 데리러 갔어요. 집에 지금 당장 쌀도 없는데 오늘은 또 라면을 끓여줘야겠구나 싶어 반갑게 달려오는 어린 동생들을 보는데 안타까워서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또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급하게 고개를 들어서 울음을 참았어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병원에 계신 지금, 동생들이 의지할 곳은 저 하나뿐이라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거든요. 혹시나 제가 울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다면 이 아이들에게는 정말 의지할 곳도 희망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애써 눈물을 참으면서 동생들을 데리고 집으로 향하던 중이었어요. 누나, 저 빵 진짜 맛있겠지? 야, 그런 말 하지 마. 갑자기 막내가 빵 이야기를 하자 첫째가 말하지 말라며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때서야 정신을 차려서 옆을 보니 작은 빵집에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빵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그동안 관심이 없어서 이 길을 몇 번을 지나치면서도 진열된 빵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는데 동생들은 지나다니면서 계속 빵에 관심을 가졌었나 보더라고요. 빵 먹고 싶어? 아니, 내 짝꿍이 여기서 크림 들어간 빵 사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다고 계속 자랑했어. 그래서 그냥 나도 궁금해서. 그랬어? 여기 빵집이 있는지 누나는 몰랐었네. 얼마 전에 새로 생겼다고 했어. 저기 까만색 초콜릿 빵도 진짜 달콤하고 맛있대. 바보야, 그런 이야기는 왜 해? 왜? 빵 먹고 싶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 그렇지만 우리 돈 없잖아. 빵 못 사 먹잖아. 다 엄청 비싼데. 가난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들은 이런 때가 아닌가 싶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거 아닌 듯 하지만 우리에게는 크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요. 제일 저렴한 건 1,000원도 안 하는 저까지 빵을 사줄 수가 없어서 빵집 문에 손잡이도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좌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이야기조차 하지 못하고 끝없이 참고 포기해야 하는 동생들을 보면서 미안했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제대로 된 간식 한번 먹어보지 못하고 어린 시절을 보내야 하는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했죠. 태어나자마자 해준 것이 가난뿐이라 그게 정말 미안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이제 밀가루 냄새가 나서 먹기 싫다는 라면을 오늘은 이것밖에 없다며 억지로 먹이고 보일러비를 아끼려고 좁은 전기장판에 몸을 억지로 우겨 넣으며 옹기종기 낡은 이불 안에 누워 잠을 재우고 난 이후 말이죠. 어쩌면 이 지독한 가난은 답이 없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열심히 애쓰고 발버둥 치는데도 벗어날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벗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진흙탕에 빠진 것처럼 헛된 움직임을 하는 것만 같았어요.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점점 더 깊이 빠지는 것 같았죠. 다음날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병원에 가서 어머니 식사를 챙겨드린 후 원래라면 출근을 해야 하지만 가지 않았어요. 어차피 가도 돈도 주지 않는데 뭐하러 가나 싶더라고요.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길을 걷는데 어제 동생들이 이야기한 빵집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도 역시나 먹음직스러운 빵이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그대로 지나치려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무작정 빵집으로 들어갔죠. 한참을 서성거리며 전날 동생들이 이야기했던 크림빵과 초코빵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잠시 보이지 않는 틈을 타서 빵 2개를 얼른 옷 속에 감췄어요. 심장이 너무 뛰어서 입 밖으로 튀어날 것만 같았어요. 너무 떨리면서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빵을 보면 동생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 설레기도 했어요.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고 나가려는 그때 뒤에서 사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시만. 저는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게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얼른 이대로 문을 열고 달려나가야겠다고 머릿속에서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얼른 문을 열어.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 여기서 나가서 얼른 도망쳐야 해. 머릿속에서는 얼른 몸을 움직여서 도망치라고 신호를 주는데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몸은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더라고요. 문 손잡이를 잡은 손부터 그대로 굳어버린 채 서 있었어요. 그리고 가까이 다가오는 사장님의 걸음소리가 들렸어요. 학생, 옷 속에 감춘 거 꺼내봐. 네? 감추다뇨? 누가 들어도 수상한 사람처럼 목소리를 떨면서 답했어요. 사장님은 전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빵이 들어있는 쪽에 옷을 가리키면서 얼른 꺼내라는 손모양을 했죠. 더 우겨볼까 하다가 더는 발뺌을 해봤자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순순히 옷 속에 감춰둔 빵 2개를 다시 꺼냈어요. 우리 가게에서 제일 인기 있는 빵을 2개나 훔쳤구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앞이 막막했어요. 혹시나 감옥이라도 가게 되면 어머니랑 동생들은 누가 돌봐주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후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동생들 주려고? 네? 이 빵 학생 동생들 주려고 훔친 거야? 그걸 어떻게... 어제 지나가면서 저 앞에서 동생들이랑 이야기 나누는 모습 봤거든. 이전에도 학생 동생들이 지나가면서 한참을 우리 가게 앞에 서서 빵을 쳐다보는 걸 종종 봐서 얼굴이 익숙해. 어제는 들어와서 사가나 했는데 그냥 가고 오늘 들어왔길래 빵을 사가려나 싶었는데 한참을 뚫어져라 보기만 하더라고. 그래서 다른 일 하는 척하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었지. 그런데 급하게 뭘 숨기더니 나가려고 하더구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다른 건 몰라도 도둑질은 정말 나쁜 일이라네. 게다가 이 빵은 내가 매일 아침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구워내는 것들인데 이걸 그냥 가져가는 건 열심히 만든 내 노력을 훔쳐가는 것과 같아. 아무리 안타까운 이유가 있어도 가볍게 용서하고 지나가기에는 어려운 일이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좀 늦은 것 같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 전에 결과에 대해서 생각했어야지. 한 번만 봐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가 없으면 병원에 계신 어머니 병원비 내고 돌볼 사람도 없고 저희 동생들 챙겨줄 사람도 없어요. 우리 가족들은 제가 없으면 안 돼요. 제가 돈 벌어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기엔 너무 늦었어. 아유, 이대로면 감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데. 다만 아저씨는 무릎을 꿇고 2 손을 모아서 간절하게 비는 저를 보시더니 말을 잠시 멈췄어요. 감옥 가는 게 싫으면 내일부터 우리 가게에서 열심히 일해서 갚는 건 어떤가? 네, 그렇게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혹시 내일 나오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불성실하게 일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감옥에 보낼 거야. 알겠지? 네,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빵은 이미 자네가 손댄 거니까 그냥 가져가게. 정말요? 정말 그래도 되나요? 어차피 이미 손으로 만진 거라 다른 손님들한테 다시 팔 수도 없지 않은가. 그러면 내일 아침 9시까지 가게로 오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빵까지 생겼으니 더 잘됐다는 생각이 들었죠. 학교가 끝나는 시간, 동생들을 데리러 가서 교문 앞에서 빵을 흔들어 보이니 2 녀석 다 신이 나서 달려오더라고요. 콩 한쪽도 나눠 먹어야 한다면서
야무지게 빵을 3등분으로 잘라서 제 입에도 넣어주었어요. 누나, 너무 맛있다. 언니, 진짜 맛있어. 정말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어. 정말 고마워. 고마워, 누나. 이렇게 귀한 음식을. 고마워. 다른 친구들은 간식으로 사 먹을 수 있는 그냥 평범한 빵인데 저희 동생들은 눈물까지 글썽거리면서 맛있게 먹더라고요. 몇 번이나 저에게 빵을 사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요. 부디 빵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동생들이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기뻤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동생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빵집으로 갔어요. 아저씨는 제가 할 일을 찬찬히 알려주었어요. 처음에는 베이커리실에서 빵을 다 만들고 난 후 뒷정리를 했어요. 저는 아침에 나갔지만 알고 보니 아저씨는 이른 새벽부터 나와서 빵을 만드셨더라고요. 매일같이 새벽 3시, 4시에 나와서 반죽을 발효하고 빵과 케이크를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저씨가 빵을 만들고 난 후 가게에 도착했고 그때부터 아저씨는 앞쪽에 빵을 진열하시고 뒤에서 제가 테이블을 닦고 빵판이나 도구들을 설거지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저씨가 진열하는 것을 도와드리거나 아니면 진열장이나 가게 앞을 청소하고는 했죠. 동네에 작은 빵가게라 엄청나게 바쁘거나 할 일이 많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근처에 빵집이 없다 보니 아이들 간식이나 토스트를 위한 식빵을 구입하는 손님들로 오전 시간과 학교 시간에는 조금 북적거렸어요. 처음에는 죄책감과 의무감 때문에 일을 하러 갔지만 언젠가부터는 빵집에 나가는 게 좋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동안 제가 했던 고민을 위로해 주는 듯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거든요.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는 지쳤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기도 했어요. 빵을 훔쳐서 시작하게 된 일이기는 하지만 빵집에서 근무하면서 저에게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동생들을 돌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던 저였는데 빵에는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아저씨는 저를 벌주기 위해서 빵집에서 일을 시키신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미래를 위해서 신경 써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닌 척 하면서 옆에서 빵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조금씩 알려주기도 하시고 장식 같은 간단한 일을 시키시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청소만 했지만 언젠가부터는 아저씨를 따라 빵을 만드는 것도 도우며 레시피도 배워갔어요. 그리고 함께 일을 하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었어요. 아내와 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평소 자신이 만들던 빵을 좋아했던 것을 떠올리며 늦은 나이에 공부해서 자격증을 땄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살기 싫어졌던 때 두 사람이 좋아했던 빵을 만들면서 조금씩 삶에 대한 의지를 다시 찾았다고 해요. 그리고 재료들을 부드럽게 반죽하다 보면 날카로웠던 고민과 스트레스도 어느 순간 부드러워진다고 했어요. 저도 반죽하는 법을 배우다 보니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퇴근할 때쯤 아저씨는 다양한 종류의 빵을 집에 가져가라며 주셨어요. 어차피 다음날 팔 수도 없다면서 매일 가져가라고 주시더라고요. 덕분에 동생들은 매일 맛있는 빵들을 먹을 수 있다며 신이 났어요. 제가 퇴근하는 시간만 오매불망 기다리며 오늘은 어떤 빵을 가져왔냐고 눈을 반짝이면서 현관문 앞에 나와서 기다리기도 했어요. 일한 지 한 달쯤 지나니 월급을 주셨어요. 돈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아저씨가 봉투를 내밀 때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노동했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지. 비록 네가 훔친 빵 대신 일을 하라고 말하긴 했지만 사실 처음부터 너에게 월급을 줄 생각이었단다. 그때 너는 뭔가 도움이 필요해 보였거든. 그 후로도 저는 빵집에서 일하면서 매달 월급을 받았어요. 아저씨는 알면 알수록 더 좋은 분이셨고
아무것도 관심 없고 인생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어요. 매일 다양한 빵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셨고 자격증을 따보는 게 어떠냐고 책도 주시고 시험 준비도 도와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학원도 다니지 않고 아저씨에게만 빵을 배워서 자격증을 땄어요. 합격 발표가 났던 날, 저보다 더 기뻐해주는 아저씨를 보면서 만약 아버지가 계셨다면 이랬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는 했어요. 처음에는 좋지 않은 이유로 엮이게 되었지만 아저씨는 저에게 아버지이자 제 인생의 은인 같은 분이 되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아저씨는 점점 나이가 들어 몸이 무거워진다며 가게 일을 저에게 많이 맡겼어요. 그리고 어느 날엔가 저를 불러서 진지하게 가게를 넘겨받으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제가요? 그래.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벌써 몇 년을 우리 가게에서 일하면서 이제는 나보다 빵을 더 잘 만들잖아. 난 이제 늙어서 기력도 없고 눈도 침침하고 영 예전 같지가 않아. 그러니 실력도 충분하고 우리 가게를 누구보다 더 잘 아는 네가 이제 맡아주는 게 나을 것 같구나. 아저씨는 저에게 보증금이나 권리금 같은 것도 받지 않고 가게 명의를 바꿔주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누군가가 저에게 나중에 우리 동네 빵집의 사장님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다면 믿지 않았을 거예요. 나처럼 가난한 애가 어떻게 가게 사장님이 되냐고 실컷 비웃었겠죠. 그런 말도 안 되는 믿기지 않을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약을 먹고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야 했지만 다행히 예전보다는 건강이 아주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퇴원을 한 후 근처 마트에서 조금씩 일을 하며 동생들을 돌봐주고 있어요. 덕분에 저는 완전히 가게에 집중할 수 있었죠. 아저씨가 젊은 감각으로 새로운 걸 많이 도전해보라고 하셔서 메뉴에도 이런저런 변화를 줘봤어요. 다행히 꽤 반응이 좋아서 매출도 조금씩 증가하는 중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빵이 일찍 다 팔려서 일찍 마감했어요. 잠깐 뒤에 재고 정리를 먼저 하려고 가게 문을 열어두고 주방 쪽에 있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가게 앞 조명을 꺼둔 상태라 실수로라도 누군가 들어올 일이 없는데 뭔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주방 밖을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덥수룩한 차림에 덩치가 큰 한 노인분이 들어와서 빵을 옷주머니에 넣더라고요. 그러자 얼마 전 아저씨가 동네에 수상한 사람이 돌아다니니 혼자 마감할 때는 꼭 문을 잠그고 있으라는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작은 동네라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귀담아 듣지 않고 습관처럼 문을 열어둔 채 마감을 한 것인데 뒤늦게 아저씨 말을 들을 걸 후회가 밀려왔죠. 일어나서 말리고 싶었지만 사실 겁이 나서 차마 말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노인분이라고는 해도 덩치가 꽤 크고 아무래도 제가 여자다 보니 힘으로 밀릴 것 같았어요. 인기척을 내서 도망친다면 다행이지만 오히려 역효과로 몸싸움이라도 일어나게 된다면 더 위험할 것 같아서 그 노인분이 빵을 훔쳐가는 것을 보면서도 조용히 숨어 있었죠. 혹시나 숨소리라도 새어나갈까 입을 막고 조용히 그분이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무서운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몇 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이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잡고 그분이 나가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준비했어요. 그리고 노인분이 나가자마자 경찰에 전화해서 신고했어요. 혹시나 놓칠까봐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만 보려고 했는데 뒤를 쫓다 보니 저도 모르게 도착지까지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쫓아가는 내내 혹시라도 뒤를 돌아볼까봐 가는 길 내내 최대한 몸을 숨기면서 따라갔어요. 한참을 걸어갔을까 바닷가 앞에 한 벤치 앞에 털썩 주저앉으시더라고요.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면서 주머니에 들어있는 빵을 꺼내 먹지도 않았어요. 그냥 계속 멍하게 바다를 바라만 보고 있었죠. 그때 마침 가게에 도착했는지 경찰분이 전화했어요.
저는 받아서 근처 바닷가 앞 벤치까지 노인분을 따라왔다고 혹시 이쪽으로 와주실 수 있는지 정중하게 부탁했죠. 그리고 몇 분 뒤 마침내 경찰분이 도착했고 저는 용기를 내어 그분과 함께 노인이 있는 벤치로 다가갔죠. 그리고 그때까지도 그분은 훔쳐간 빵을 먹지도 않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계속 바다만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어요. 얼마나 집중해서 바다를 바라보고 계셨으면 저희가 다가가는 인기척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결국 경찰분이 어깨를 두드리며 선생님을 불렀죠. 그때서야 그분은 정신이 들었는지 저희를 바라보며 깜짝 놀라셨어요. 저희 가게에서 빵을 훔쳐가셔서.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사장님.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쁜 짓을 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근데 아까부터 빵은 드시지 않고 있던데. 그분은 화들짝 놀라며 주머니에 빵을 꺼내어 다시 제 손에 쥐어주시면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여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무릎을 꿇으려는 할아버지를 겨우 말려서 다시 벤치에 앉도록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니 어린 시절 제가 동생들을 위해서 빵을 훔쳤을 때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혹시나 그때의 저처럼 할아버지에게도 어떤 사연이나 빵을 훔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닐지 싶어서 자세한 사연을 여쭤보았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천천히 말해보세요. 그리고 이 빵은 드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사실 제가 10년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하면서 저희 집안 형편이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저 혼자 외벌이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 제가 일자리를 잃으니 당장 수입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다른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알아봤지만 능력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놈인데다 이제는 나이까지 많이 먹어버려서 어디서도 써주는 곳이 없더군요. 당장 집 대출 고민이 뭐니 들어갈 돈은 많은데 수입은 없고 결국 아내는 견디지 못해서 저를 떠나버렸어요. 10년 전 아내와 이혼을 하고 여기저기를 떠돌면서 막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땅을 파거나 철거 현장에서 물건을 나르거나 인력사무소에서 일이 있다고 하면 달려나가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곳에서 몇 달만 참고 일하면 크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에 갔다가 제가 일한 만큼 돈을 모아서 나중에 돌려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3개월 뒤에 그동안 일했던 월급에 이자를 붙여서 훨씬 큰 돈을 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가 없었어요. 기다려도 돈을 준다는 이야기가 없어서 4개월이 지나기 전에 결국 물어봤습니다. 제 돈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요? 그런데 거기서 오히려 벌컥 화를 내더군요. 그동안 제가 일하면서 실수한 것만 따져도 월급도 못 받는다고요. 게다가 그동안 거기서 제가 밥 먹고 잠자고 했던 비용으로 오히려 돈을 받아도 모자란다고. 제가 돈을 달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하니 덩치 큰 사내들이 와서는 저를 위협하더군요. 결국 그 상태로 땡전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서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당장 여간빵 구할 돈도 김밥 한 줄 사 먹을 돈도 없었습니다. 여수로 와서 며칠을 굶다가 결국 관광객들이 먹다가 남은 음식을 주워 먹고는 했어요. 그렇게라도 허기를 채우는데 남이 먹다 버린 쓰레기를 먹으면서 잠잘 곳이 없어 밖에서 자면서 왜 사나 생각이 들었어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까지 괴롭게 살고 있나 싶어져서 그냥 스스로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죽고 나서도 가족들에게 연락해 장례비 부담을 주거나 할까봐
신분을 알 수 없게 여기 바다에 지갑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세상을 떠나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약을 사려니 돈도 없고 바다에 떨어져야 하나 산에서 떨어져야 하나 그렇게 고민하다 우연히 빵집 앞을 지나는데 그래 갈 때 가더라도 때깔이라도 곱게 마지막으로 맛있는 거 하나만 먹자 싶어서 제가 어렵게 산다는 핑계로 감히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런 핑계로 남의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저 스스로가 창피하고 한심해서 한참을 여기 바다에서 차마 움직이지를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꼭 돈을 마련해서 빵값은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연이 어르신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자기 목숨까지 버릴 생각을 하신다니 제가 그 돈은 반드시 받아낼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이라 듣는 내내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자꾸 나와서 계속 닦고 있는데 옆을 보니 경찰분도 눈시울이 붉어졌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으며 저희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다가 다시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눈물을 닦은 경찰분은 다시 원래의 모습을 찾고 천천히 상황을 다시 묻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일했는지, 계약서는 썼는지, 일한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 사실 파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자고 이야기하셨고 고용노동부에도 연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어요. 저는 당장 지낼 곳이 없는 할아버지에게 편한 곳에서 몸을 씻고 잠을 청할 수 있도록 근처 모텔에 방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경찰서로부터 할아버지가 그동안 떼인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 소식을 전해드리려 제가 잡아들인 모텔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전해들은 소식을 알려드리니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이제 가족들에게도 돈을 보내줄 수 있겠다면서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이야기하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코끝이 다시 찡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제안을 했어요. 혹시 저희 가게에서 일손을 도와주실 수 있는지를 여쭤보았죠. 제가 예전에 아저씨에게 도움을 받은 것처럼 저 역시 할아버지가 일을 하면서 다시 살아갈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노인네를 제가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저희 가게에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고 가게가 크지 않아서 어려운 일은 많지 않아요. 다만 제가 빵을 만드는 동안 앞에 가게를 봐줄 분이 필요해서요. 안 그래도 같이 일할 분을 찾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계시면 예정 사장님 느낌도 나고 어르신들도 그리고 동네 아이들도 훨씬 편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그동안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맡겨주는 곳이 없어 번번이 퇴짜를 맞았다고 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일을 해야겠다는 의지조차 꺾인 채로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든 맡겨만 주면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찾아주지 않아 아주 속상하셨다고 하네요. 그동안 일할 곳을 간절히 바라서인지 할아버지는 출근 날부터 원래 오기로 한 시간보다 일찍 오셨어요. 할아버지를 처음 만난 이후로 그렇게 의욕이 넘치는 모습은 처음이라 신기했죠. 제가 선물해드린 옷을 입고 앞치마를 두르고 의욕이 넘치는 모습으로 팔을 걷어붙이고는 매장을 닦고 쓸고 가게 앞에 유리까지 깨끗하게 닦아주셨어요. 할아버지 그러다 병나요. 출근 첫날부터 쓰러져요. 괜찮아요. 그동안 몸 쓰는 일 하면서 단련됐어요. 이거보다 더 힘든 일도 매일 해봤어요. 이 정도는 거뜬합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말려도 가게 구석구석을 청소하면서 다녔어요. 손님들한테도 너무나 친절하고 예의가 바르셨는데요.
어르신들에게는 또래라서 통하는 유대감으로 소통하셨고, 아이들에게는 친절하고 푸근한 할아버지가 손주를 대하듯이 다정하게 응대하셨어요. 그동안 서비스업에서 교육이라도 받으신 것처럼 잘 해내시더라고요. 한마디로 진짜 날아다니는 듯 했어요. 청소, 정리, 고객 응대, 빵 포장까지 못하는 게 없으시더라고요. 덕분에 저희 가게는 이전보다 손님이 더 늘었어요. 빵이라는 게 생소한 지역 어르신들도 할아버지가 맞춤형으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부담 없이 와서 제품을 고르고 구매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탄력을 받아서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어르신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빵도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동안 제 또래나 동생들 나이에 많이 찾는 스타일의 빵들만 만들었는데 어르신들 고객님들이 늘어나면서 취향 저격할 다양한 메뉴들도 개발하게 된 거죠. 할아버지의 취향도 반영하고 그동안 어르신들이 많이 찾던 종류를 저에게 알려주셔서 그걸 참고해서 만들기도 했어요. 이런 종류의 빵이 있으면 더 잘 팔릴 것 같다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셔서 참고해서 만들었더니 진짜 어른들에게 인기가 엄청나더라고요. 또 입소문을 타고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 선물용으로도 찾아주었는데요. 그래서 명절 전후나 크리스마스 등 특별한 날의 선물용으로도 판매량이 점점 늘어갔어요. 나중에는 며칠 전 아예 예약을 받아서 제작할 정도였죠. 할아버지는 늘 제가 일자리를 제안해 준 게 행운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은데요. 그동안 믿고 의지하던 아저씨 없이 혼자 가게를 운영해 나가면서 홀로 서기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할아버지를 만나서 사업적으로도 그리고 심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제가 혼자 운영할 때보다 매출도 가게 이미지도 훨씬 좋아지는 효과를 얻었어요. 그리고 비슷한 나이대에 가족을 잃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할아버지는 원래 사장님이던 아저씨와도 금방 좋은 친구 사이가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야기를 듣고 내심 걱정을 하던 아저씨였는데 이제는 가게 오면 할아버지를 먼저 찾을 만큼 절친한 사이가 되었어요. 일이 끝나고 나면 두 분이 술도 한잔하러 다니시고 쉬는 날에는 같이 등산도 하시면서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드셨는데요. 특히 두 분 다 낚시를 매우 좋아해서 같이 물고기를 낚아서 회도 만들어 먹고 배도 빌려서 타고 나가는 등 엄청 재밌게 지내시더라고요. 그렇게 10년 동안 할아버지는 저에게 그리고 저희 가게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주시면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셨는데요. 그동안 악덕 업주에게 떼었던 돈 1,000만 원도 돌려받았고 그 돈을 가족들에게 보내주면서 오랫동안 끊어졌던 연락도 다시 이어지게 되었어요. 가족 사이는 그동안 멀어졌던 만큼 빠르게 회복이 되지는 않았지만 10년간 할아버지의 꾸준한 노력과 옆에서 저도 열심히 서포트해준 덕분에 지금은 다시 예전의 사이로 돌아왔는데요. 얼마 전 70살 생신을 축하하러 온 가족이 여수로 내려오셨고 아내분은 아예 이사를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일을 쉬면서 천천히 남은 인생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겠다고 하시며 은퇴를 선언하셨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같은 동네에 살면서 제게는 좋은 할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저씨와도 절친한 친구 사이로 지내고 계세요. 저희 가게는 매출이 점점 오르면서 가게를 조금씩 넓혀갔는데 이제는 우리 지역에서 아주 큰 빵집이 되었어요. 지역 명물이라고도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동안 저희 사업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할아버지 덕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동생들도 어느새 훌쩍 커서 지금은 저희 가게에서 일을 배우고 있는데요. 절 따라서 자기들도 빵을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면서 둘이 경쟁하듯이 매일 열심히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사랑하는 동생들이지만 미래를 위해 빵을 가르칠 때만은 저도 아주 엄격하게 대하고 있죠. 사람의 일이라는 게 정말 앞으로 모른다는 게 사실인가 봐요. 쌀 돈이 없어서 빵을 훔치던 제가 이제는 지역 내에서 가장 큰 빵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되었다니. 어린 시절에 저에게 이야기한다면 말도 안 된다며 코웃음을 치겠죠.
지금도 가끔 어린 시절 제가 아저씨의 가게에서 빵을 훔쳤을 때를 꿈으로 꾸고는 해요. 지친 얼굴에 희망도 없는 표정으로 잔뜩 겁을 먹은 채 심장이 쉼없이 뛰면서 빵을 훔칠 때를 꿈으로 꾸는데요. 나에게는 미래도 없이 끝없는 가난과 책임감이 계속될 거라고 괴로워하던 그때의 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어요. 어딘가에는 늦게 피는 꽃도 있다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늦을 뿐 너도 언젠가 피어날 거라고요. 그리고 어린 날의 저처럼 혹시나 지금 현실이 너무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당신은 꽃이니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피어날 거라고요. 남들보다 늦게 핀 만큼 더 오래 향기롭게 피어있을 거라고. 그러니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라고 꼭 이야기해주고 싶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